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실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미국과 소련이 한창 기술 경쟁으로 치달았던 냉전 시기, 양측은 모두 서로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ICBM,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공중의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ALCM 등의 핵탄두로 장착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고작 수십 분에서 몇 시간 안에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영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으며, 냉전 시기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습적인 선제 공격이 큰 효과를 보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무사히 지내왔고, 한반도의 주변국들이 온갖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오늘날에도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정찰 ISR 인공위성의 존재 덕분입니다. 아무리 한쪽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공격받는 쪽도 핵으로 반격한다는 상호 확증 파괴의 원리가 작용한다 해도, 정찰 위성이 없어서 상대방 측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먼저 맞고 초토화되어 버릴 위험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 SLBM으로 반격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요격해버린다면 결국 멸망하는 것은 선제 공격을 받은 쪽이 될 겁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U2 정찰기나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 정찰기들은 지구가 둥글기에 적 진영을 면밀히 살피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중에 떠있기에 지상에서보다는 넓은 감시 범위를 가질 수 있지만,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한 사각지대는 그래도 생겨나기 때문이죠. 카메라가 가진 특성도 이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최대 20km 고도에서 U2 정찰기가 북쪽 지역의 사진을 찍는다 해도 100km 떨어진 곳에 200m 높이의 낮은 산이 있을 경우 볼 수 없는 1km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산의 높이가 높을수록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데, 북쪽 지역은 개마고원을 비롯해 이런 높은 산맥이 많으며 2300m 이상의 고산만 해도 10개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은 이런 제한 없이 전천후로 우리 주변의 위협적인 국가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찰 위성은 지상 300km에서 1000km 고도에서 지구를 돌며 하루에 몇 번씩이나 북쪽 상공을 지나며 감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덕분에 이 위성들은 적국의 동향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 시에도 최단 시간 내 적의 공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3년 4.25 사업을 통해 5개의 대형 정찰 위성을 배치하고, 여기에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레이더인 합성 개구 레이더 SAR와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 EOIR을 탑재했는데요. 위성용 SAR 레이더는 지상을 향해 전파를 순차적으로 쏜 다음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이용해 지상의 지형도를 만드는 방식이기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악천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시스템에서는 2009년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위성 3A호의 IR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처음으로 IR 센서 국산화에 성공해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현재는 정찰 위성의 SAR 센서와 전자광학 카메라 센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정찰 위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을 함께 확보한 업체는 몇 개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찰 위성에도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정찰 위성들이 적국의 상공을 한번 통과할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정찰 위성이 북쪽의 상공을 한번 통과할 때 현실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분에서 4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ISR 정찰 위성은 하루에 5번 북쪽의 상공을 통과하지만 실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시간을 모두 합해도 고작 15분에서 20분을 넘지 못하는데요. 정찰 위성이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지역의 폭 또한 10km에서 50km 정도로 제한됩니다. 우리 군은 4.25 사업을 통해 지구 궤도를 도는 5개의 대형 정찰 위성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2시간에 한 번 이상 북쪽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면 이미 북쪽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시속 20km에서 30km의 느린 속력으로 이동한다 해도 무려 40km에서 60km의 거리를 이동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충분히 숨어버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2시간의 공백 없이 24시간 북쪽과 우리 주변의 적대적인 국가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십 개의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해 대한민국 주변국들의 동향을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 개발 사업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심의상 북한을 북쪽으로 일부 표현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국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할 한국 공군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전 세계 과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용 군집 위성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550km에서 1100km 고도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무려 1만 2천 개의 초소형 위성을 쏘아올려 지구 전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체계를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사용될 초소형 위성 또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적성 국가의 군사적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 100kg 이하급의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 이상 이용해서 준실시간 개념으로 주변국들을 감시 정찰하는 것이 우리 공군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지난해인 2020년 3월 3일 최첨단 무기체계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SA 정찰 위성을 소개했는데요. 이 초소형 SA 위성은 가로 3m에 세로 70cm의 직사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앞면에는 SA 레이더, 뒷면에는 동력을 얻기 위한 태양 전지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위성체의 무게는 66kg 이하로 제작될 것이라 하는데요. 이 초소형 정찰 위성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저렴해 대량으로 발사한 후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되어 24시간 내내 빈틈없는 감시 정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초소형 SA 위성 32기를 띄울 경우 30분 간격으로 북쪽을 감시 정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425 정찰 위성에 비해 사각 시간을 4분의 1로 줄여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25 사업을 통해 운용되는 대형 정찰 위성은 한 개에 무려 2,400여억 원에 달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초소형 SA 위성은 양산 가격이 고작 한 기당 70억 원에서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425 정찰 위성 한 기 가격으로 30여 개의 초소형 SA 위성을 만들 수 있는데요. 현재 초소형 SA 위성의 레이더 탑재체는 한화 시스템이 만들고 위성 본체는 세트랙 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소형 SA 위성의 가격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주 공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요구되는 값비싼 부품의 사용을 줄이고 일반 상용화된 군용 부품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이 개발한 초소형 SA 레이더에는 KF-21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4 레이더의 송수신 TR 모듈이 그대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KF-21의 A4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초소형 위성용 SA 레이더의 개발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초소형 위성은 주 야간 악천후에 관계없이 510km 상공에서 SA 레이더를 통해 지상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들어가며 해상도가 1m 이하인 전자광학 카메라도 탑재됩니다. 이 같은 초소형 위성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기상 예보에도 이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앞으로 재난재해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오는 2027년까지 8년간 총 2,133억 원을 투입해 100km 미만의 초소형 위성 11기를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초소형 위성은 크기가 작고 가볍기에 발사체 한 기로 수십 개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어 발사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같은 초소형 SA 위성 군집 체계를 완성하면 대한민국은 정찰 위성 분야에서도 준강대국 수준의 높은 위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고체 로켓에 대한 제한이 철폐된 것 또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SA 초소형 위성의 운용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위성이 찍어대는 세부 사진만 해도 하루에만 82,000장에서 165,000장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사진을 한 장당 1분씩만 들여다본다 한들 1375시간에서 2750시간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십 개의 초소형 SA 정찰 위성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올 경우 많은 사진 전문 판독관들을 동원한다 해도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사진이 퍼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찰 위성의 사진들을 신속하게 판독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초소형 위성은 최소 요구 성능만을 보장해 단순한 구조와 간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낮은 해상도를 가진다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군에서는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하기에 초고해상도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SR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SR이란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 수준의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기술인데요. 인공위성 관측 분야에서 SR 기술은 다소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해서 고해상도 이미지와 같은 효과를 얻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같은 SR 기술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과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는 저장 용량, 이미지, 텍스트,
매핑 데이터 등 모든 영역의 빅데이터가 넘쳐남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은 적절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통해 판단과 예측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별해야 하는 ICBM 발사 차량 등은 대부분이 평소에 지하 벙커에 은폐되어 있거나 더미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초소형 위성으로 자주 같은 지역을 찍는다고 해도 관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데요. 거기다가 시시각각 빠르게 발전해 그 형태가 달라지는 무기 체계들도 인공지능의 활용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북쪽에서만 해도 2019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11종의 신형 무기를 선보였으며 지금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죠. 이 점은 최근 미친듯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국과 이에 대응해 나날이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일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대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막상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마련한 초소형 및 대형 정찰 위성 감시 체계가 쓸모없게 되어버릴 테니 이에 대한 기술 개발도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IT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를 위한 핵심 기반 기술들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기를 기대해보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